예, 이제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우리 그 이우석 전장님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4명 이 환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응답이 너무 적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게 오늘 안에 끝날지 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질의응답 창을 한번 볼까요? 네. 예, 이제 뭐 아마 제가 요 강의한 순서대로 아마 질의응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먼저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뉴마틱 컴프레션 빌로우 니로만 하시는지요? 이 뉴마틱 컴프레션 사실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드레싱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냥 밑에 IPC. IPC. 예. 뉴마틱 컴프레션은 빌로우 니만 하시는지요? 저는 전체 다 쓰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배지훈 교수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린더 스프린트가 가는 그 정도 컴프레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커프가 미드 사이부터 앵클 위 정도까지 이제 커프가 있기 때문에 미드 사이부터 앵클 바로 위 정도까지 컴프레션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디베이트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 건지 또는 압력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인터벌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디베이트가 좀 있는데 되게 이제 나오는 사실은 커프 사이즈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드 사이부터 앵클 위 정도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아스피린 용량 어떻게 쓰시나요? 아스피린 용량은 이제 100mg 저용량 쓰고 있습니다. 100mg, 125mg. 저희는 100mg짜리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에비던스는 80에서 160 정도 사이에 되는 아스피린 용량이면 충분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듀레이션은 얼마나 쓰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주를 쓰는데요. 미니멈 2주 이상 쓰는 것으로 토탈리는 이제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3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는 아니고 쓰다 보니까 3주를 쭉 써왔고 지금까지도 3주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디베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배지훈 교수께 또 질문인데요. 포스트 오퍼러티브 루틴 VT 이밸루에이션을 추천하시는지 아니 그렇지 않다면은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아는 어떻게 임상적으로 결정하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루틴 이밸루에이션 아마 영상학적인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플렉스 소노나 아니면은 이제 베노그раф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루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 임상적인 이제 양상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술 후에 페인이나 레그 이데마 이런 것들이 과연 DVT에 의한 이제 증상인지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바스로플라스티 후에 VT 이밸루에이션을 어떻게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루틴으로 영상학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페인과 또 이데마가 있는 경우에는 베노그랍을 시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여기 다른 패널들께서도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네, 어차피 주제가 지금 VT니까 네, 조금 정리를 하고는 지금 케미칼 프로필락시스 다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수 교수님. 네, 저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이제 팩터 10A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피린 플러스 이제 뉴마틱 컴프레션을 하고요. 환자가 이전에 VT 히스토리가 있거나 내과에서 이 환자는 하이 리스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팩터 10A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네. 배지훈 교수님 아까 보니까 케미칼 프로필락시스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이제 VT 리스크가 이제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케미칼 프로필락시스를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티코아귤렌트나 플레이틀릿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술 후에 이제 그걸 그냥 주고 그걸 먹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아스피린하고 이 메카니컬 프로필락시스를 했었는데 수를 한번 당했어요. 환자가 이제 익스파이어 했는데 그게 이제 엠볼리즘 때문인데 근데 항상 이 리걸한 프로블럼은 뭐냐면 적절한 진단이나 처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 그룹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케미컬 프로시스를 하고 이제 브리딩이라든지 스웰링 여러 가지 우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바로 끊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트랜엑사민 시대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IV와 IA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쓰십니까? 뭐 다 쓰실 거고, 예. 전 IB 하고 있습니다. IV로만, 네. 저는 IV, IA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드, 저는 IA만 IA만, 예. 저도 IA만 합니다. IA, 예. IA하고 IV를 컴패리즌하는 스터디들이 여러 편이 있고요. 대개는 no difference입니다. 둘 다 효과가 있다. 다만 이제 IV는 되게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용량이 올라가죠. IA는 좀 적게 돼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몇 편의 논문들은 이제 IV 단독 또는 IA 단독보다는 IV 플러스 IA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에비던스들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어쨌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도즈나 어떤 루트 같은 것들이 지금 딱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큰 상관은 없고 둘 다 이펙티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관된 질문이 있는데요. 모든 환자한테서 동일한 방법으로 트랜엑사민 엑시드를 사용하는지 매우 안전한 걸 알려져 있지만 CV 하이리스크 환자한테서 VT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이슈, 예, 아까 이유석 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작년에 아주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스터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트랜엑사민 시드를 루틴으로 쓰는 사실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지 않고 루틴으로 쓰는 그런 환자들한테서 CV 리스크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CV 리스크가 높은 사람한테서 이벤트가 오히려 뭐 좀 적은 경향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봐도 사실은 이 클로즈의 스테빌라이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코아귤레이팅 패스웨이를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안전할 것 같지만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논문 한두 편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그걸 이제 법적인 어떤 이슈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트랜스엠의 시대에 좀 일반적인 그런 렐러티브 컨트롤 인디케이션, 물론 당연히 키드니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카디오바스쿨러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CV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IV는 그런 경우에 저는 피하고요. 하지만 IA는 인트라티큘라는 사실 작은 용량을 쓰는데 그때는 거의 모든 환자들한테 그런 리스크하고 상관없이 다 쓰고 있고 뭐 블러드 레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트리얼 엠볼리즘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비너스 엠볼리즘보다도 그래서 뭐 스트로크 있다든지 뭐 MI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것이 네. IB 쪽이 피하는 네.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 3월까지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수혈 적정성 평가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혹시 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유니트를 하는 경우에 트랜스퓨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프렌자믹 엑시드 사용하신 경우에 포스트 오피로 말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 네, 한쪽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걸 왜 적정성 평가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자믹 액시는 아까 발표하셨지만은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면서 맞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트랜스엠 시드를 굉장히 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쓰고 계실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토탈리 하면은 RBC 2팩 트랜스퓨전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 트랜스엠 애시드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 이게 뭐 거의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인지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IV 트랜자맥 엑시드 투여는 마취과에서 해주나요? 아니면은 그 서전 파트에서 투여를 하나요? 예, 그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 사실은 뭐 예. 약간 좀 예. 민감한 문제.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이게 그 논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아까 특히 토니켓 안 쓰는 경우들을 좀 하기 위해서 미리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마취하는 도중에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했습니다. 마취과 선생님께서 주는 것이 이제 그 약을 투여하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마취과에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취과에서 뭐 너희들이 인젝션 해라 그러면 저희들 인젝션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취과에서 그게 또 당연한 게 저 같은 경우 IV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마취과 선생님과 같이 리스크 어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그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환자들은 배제하고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지훈 교수는 이 마취과 선생님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지훈 교수님 의견이 맞아요. 정말로 특히 트랜스엠시드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해주시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배지훈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이제 1, 2주 간격으로 수술하실 경우 첫 번째 수술 이후에도 바로 약제를 사용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프랙티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스트롱 안티코아귤런트를 쓸 때는 이제 두 번째 수술 시 척추 맞추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이제 1주 간격으로 수술을 하고요. 두 번째 수술은. 그리고 일단은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술할 때까지는 주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스럼보시스 위험 때문에 수술 후에 줘야 된다고 이제 컨설트나 이런 거가 있으면은 뭐 그 컨설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주고요. 대개는 브리칭 세라피로 이제 레코멘데이션 받기 때문에 그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뭐 헤파린 같은 걸로 이제 전환해서 그렇게 주고 원칙적으로는 주지는 않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주 간격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리스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약을 투여하고 그 3일에서 5일 전에 끊어야 되는 시점에 약을 끊고 똑같이 첫 번째처럼 이제 그렇게 어프로치를 이제 합니다. 저 한 번도 스파인al 어너시스 후에 이제 에피듀랄 뭐 그런 블리딩 이런 것들로 문제된 적은 없었지만 충분히 생길 수 있을 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잘 상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프로토콜은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여기 패널 선생님들 중에서 좀 다르게 하시는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좀 추가 의견? 저는 아스피린은 뭐 수술이랑 전혀 상관없이 수술 전에 복용하던 것을 다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하이리스크 그룹이면 첫 번째 수술하고 팩터 10A 이니비터를 사용하다가 48시간 전에 끊고 세컨 서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최근에 쓰는 그 이니비터들은 그 뭐 한 하루 이틀만 끊어도 괜찮으니까요. 사실 오늘 제가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게 그 내과에서 이게 VT 플러플렉스 무조건 해야 된다, 하이 리스크다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지금 퍼스트 스테이지로 오늘 했고요. 그럼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팩터 10의 이니비터를 쓰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끊고 하자. 다만 그 이제 5일째에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자. 이 환자한테는 제가 포스트업 스크린 안 하는데 해가지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 환자는 사실 수술을 미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오늘 이제 했는데 뭐 그거는 아마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멘틀리스 토탈 아스플라스티 질문들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경우에 시멘틀리스 토탈 아스플라스티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술 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요거는 아마 우리가 골다공증을 측정하는 게
센트럴 덱사이기 때문에 니 덱사가 아니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뭐 이런 환자들이 시메트리스 토탈리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런 환자들이 더 뭐 적합하다 이런 좀 더 뭐 프리퍼드 인디케이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이제 주로 영 에이지, 그다음에 액티브한 그런 환자들, 그다음에 BMI가 아주 높은 뭐 BMI가 35, 40 이상인 환자들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 60대에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픽세이션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좀 줄여주고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비교적 60대 환자들에게 주로 선호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보험 퀄리티가 안 좋거나 그게 뭐 여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저도 뭐 니 덱사를 이제 연구용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덱사와 실제로 보험 퀄리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라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락시말 티비아 커팅을 하고 나서 어떤 보험 퀄리티를 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트라이얼을 피머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을 해봤을 때 얼마나 이제 조금 루즈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딱 이렇게 정량화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어서 아까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젊은 여자 그룹에서 결과가 좋다고 했는데 성별 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근데 그 데이터는 이제 그 레지스트리 데이터였고요. 실제로 어떤 그런 그 클리니컬한 컴퍼러티브 스터디에서는 오히려 이제 젊은 메일에서 이제 더 결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성별보다는 어떤 연령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어서요. 결국 이제 시멘틀리스 토탈 아스플러스 할 때는 이제 프레스피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타임 제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베일러블한 건 스트라이커 트라이소돈이니까 포스 레퍼런싱 타입이어서 뭐 이제 안티리어 노칭이나 어보잉 같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프레스피팅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팁. 뭐 특정 그 회사 제품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포스 레퍼런싱이긴 하지만 AP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스트루먼트 자체에 저는 지금 이제 로봇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로도 이제 똑같이 시멘트리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꼭 시멘트리스여서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그런 이제 뭐 갭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커버리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수술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멘트리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수술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험 수가, 향후 전망. 제가 전망을 말씀드릴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러 로봇 회사들에서 어쨌든 뭐 저희 학회 쪽도 그렇고 그쪽을 이제 행위료를 하는 쪽을 근데 초반에 이제 그 처음 로봇이 쓰였을 때 그 행위료가 지금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거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계속 버전업된 그런 로봇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학회 차원이나 아니면 그 회사 쪽에서도 힘을 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해결되면 저희 정형외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향후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말씀하십시오.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이 로봇이 들어올 때 다빈치처럼 행위를 받았다면 아마 엄청나게 아마 발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빈치도 이제 급여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학회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뭘 발전하려면 의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 로봇을 이용한 토탈리 아니면 UKA, 옵티말 인디케이션, 컨트롤 인디케이션. 이거는 로봇이 정말 유용하다. 예, 이런 거 한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토탈리를 할 거냐 UK를 할 거냐 아까 뭐 보더라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디케이션을 잡는 거는 사실 로봇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디케이션 자체를 잡는 거는 사실 로봇하고의 컨벤셔널과 차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술위원장님께서 학술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 이거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만 이거가 개선되면은 정말 더 좋아질 것 같다. 한 가지만 한번 의견 한번 줘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료 부분 그리고 국내 의료진들도 조금 그런 개발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개발에 참여하면 아마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개발에 참여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로봇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IVI의 그 트랜스엠 애시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에 관련돼서 VT 합병증이 더 증가된 경험은 사실은 그 트랜스엠 애시드를 사용하면서 아마 저도 없었고요. 아마 다들 특별히 있으셨던 분이 있나요? 이거 트랜스엠 애시드 때문에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사실은 이제 워낙 CT 찍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토탈리 이후에. 그래서 근데 에비던스들은 하여튼 여태까지 에비던스들은 VT 합병증을 더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스테이지 토탈리, 그다음에 시뮬텐스 토탈리, 유니라테랄 토탈리에서 수혈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유니라테랄은 거의 없다고 그러셨고 만약에 일주일 간격으로 스테이지를 하신다. 수혈률? 네,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AI를 이용해서 저런 수혈 리스크를 어세스먼트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윤희는 거의 수혈률이 없고요. 근데 바이라테랄은 제 기억에 한 14%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분명히 윤희보다는 이 스테이지나 사이멀테니어스한 TK를 할 때는 수혈의 그 가능성은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테이지로 한 경우에도 수혈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저도 5% 정도 전후이고요. 시뮬테니어스인 경우에는 저는 시뮬테니어스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저는 스테이지들을 거의 안 하고 거의 다 사이멀테니어스로 하는데요. 근데 저도 5% 이하로. 네, 이게 아마 근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마취과에서 이 스테이지를 할 때 이걸 맞춰달라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근데 지금 최근에 정말 트랜스퓨전 레이트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건데요. 이제 4가지 타입의 인공관절에서 환자에 따라 기구를 결정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디테일들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안트리프렌즈가 얼마짜리일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쓰는 임플란트 중에서 안트리프렌즈가 굉장히 얇은 것도 있고 좀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래서 트로크레티스 플라자 때문에 이제 얇은 사람들은 좀 얇은 걸 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비아의 이 플레이스먼트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쓰는 것 중에서 메디알라이 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티비아 발화가 심한 환자들은 메디알라이 스템을 쓰면 너무 메디알로 치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플래닝하면서 결정을 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임플란트는 약간 하이퍼리세션 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있고 그런 환자들은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플래시 컨트롤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쓰고 플래시 컨트롤 없는 경우에는 그런 걸 좀 피하고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디테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에비던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재용 기간이 짧아져서 IPC 장비를 쓰더라도 며칠 쓰고 퇴원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퇴원 후에도 IPC 장비를 대여해서 쓰도록 하시는가요? 여기 어떠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지는 또 디베이트가 있지만 대여해서 이거 하는 거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하고는 싶은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IPC에 대해서 이게 이펙티브가 있다라는 거는 그 대여해서 집에서 물론 미국은 바로 퇴원시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인터미디엇 뉴마틱 컴프레션 장비를 이렇게 퇴원해서 쓰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 퇴원 일수가 가장 짧은 병원 그렇죠. 중에 네. 하나라서 저희가 월요일 수술하면 거의 목요일 퇴원하시고 수요일 수술하시면 토요일 퇴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딪힌 적이 있어서요. 근데 그 미케니카 저 케미칼한 그런 저 부분도 저희가 이제 토탈리 같은 2주 그다음에 토탈립은 이제 4주 5주 정도로 이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초반에 이제 조금 많아서 그런 건데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걷고 이제 엠블레이션을 하고 하면은 그런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은 환자분들 좀 죄송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3일 계신 동안에 열심히 쓰시고 그 다음에는 걷는 거 하시고 하셔도 그렇게 말씀드릴 때 대부분 어그리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잘 안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여기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 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시고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이제 그 정말 이 강의가 많이 왔어요. 이제 한 번 나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SK 케미칼에도 감사드리고 또 이런 강의들이 계속 또 제안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하시고 또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강승백 전 회장님, 슬간절학회, 그다음에 최춘혁 현 회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대희 총무 뭐 몇 번을 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게 잘 못할까봐 지켜보고 계시는데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기 이런 훌륭한 그런 방송이 되도록 도와주신 엔지니어링 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